네, 검찰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어제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좀 여러 방안들을 검토를 했잖아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결국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예, 한 3가지 정도 선택지가 있다고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죠. 네. 제일 첫 번째 선택지는 그 공수처로 다시 보내서 공수처가 구속 기간을 연장을 해서 재입첩하는 건데 그건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는 초반에 폐기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남았던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결국은 이 불기소 상태에서 그러니까 구속을 취소를 한 상태에서 네. 석방을 한 상태에서 네. 계속 경찰에 넘겨서 경찰의 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이 수사를 해서 다시 검찰에 맡기고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 이 방안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냥 대면 조사 없이 바로 구속 기소를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결국은 대면 조사 없이 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그 검사장 회의에서 한 2시간 50분 동안 경론이 오갔다고 해요. 두 가지를 네. 놓고 구속 기소하고 아니면 석방해서 수사를 더 계속하자는 거. 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다 이름을 했습니다. 위임을 했습니다. 예. 결정을 위임을 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한 5시간 정도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구속 기소를 하는 걸로 결론을 내린 것이죠. 네. 그럼 그 이유는 뭐 검찰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단은 공소유지를 할 수가 있다. 대면 조사를 안 했어도 네. 하나는 지금 관련자들을 조사를 했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한 10명 정도 군 지휘관을 포함해서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네.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또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총장을 비롯해서 또 수사를 했는데 거기에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과연 그 정점에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 대면 조사 한 번 없이 이 기소를 해서 공소유지가 될 것인가, 네. 가능할 것인가.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제 그 정치권에서 하루 종일 시끄러웠어요. 네. 이게 그 석방을 하느냐, 네. 계속 그 구속을 해서 기소를 하느냐, 계속 시끄러웠는데 민주당을 비롯해서 상당히 강한 톤으로 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은 안 된다는 그 메시지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무적인 이 판단도 개입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보는 것이 지금 여당의 시각인 것이죠.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 대면 조사는 하지 못했거든요. 검찰이 당사자 진술 없이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지가 재판의 핵심이 될 것 같거든요.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 어떤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넘버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그 대통령이니까. 혐의는 어떤 혐의입니까? 내란죄예요. 내란죄보다 더 강한 범죄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네. 그런 혐의를 가지고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할 수가 있겠는가? 첫 번째,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이 직권남용죄로는 기소도 못했어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로 영장의 적법성, 체포영장도 발부되고 구속영장도 발부됐지만 법원 내부에서도 당장 청주시방 법원장님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과연 법관이 양심적으로 발부한 거 맞느냐? 그런 이야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의 진술을 듣기는커녕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관련자 진술들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네. 홍장원 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특수전 사령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지금 이야기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당사자 말을 듣지도 않고 기소를 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일반적인 검사장들이 어제 검사장 회의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견 나왔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구속기간 열흘 이제 도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되겠죠. 그렇게 된 다음에 검찰에서는 사건을 경찰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권이 있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라고 유일하게 인정되는 기관인 경찰로 하여금 수사를 한 다음에 미진하면 받은 다음에 검찰이 더 수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수사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그게 정답인데 왜 누구나 뻔히 아는 그런 정답을 놔두고 이런 식의 무리한 그 졸속 구속 기소를 갖다가 했는가? 저는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네. 지금까지 공수처 수사도 엉망이었지만 이제부터 진행될 중앙지방법원의 재판도 엉망이 될 것이다. 이건 누구나 다 예측하는 것일 네. 겁니다. 검찰에서는 대면 조사를 하지 않았어도 당사자의 진술이 없어도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뭐 부실한 수사와 부실한 기소가 누구에게 유리하죠?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한 내용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네. 오히려 부실한 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뭐
이 재판 과정에서 그러한 부실한 수사로 인해서 부족한 입증을 충분히 뭐 활용할 수 있는 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그런 어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에 대한 어떤 비판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검찰이 뭐 순리대로 저는 기소를 했다고 봅니다. 뭐 구속 어떤 추가 조사, 보완 수사를 통해서 더욱더 어떤 확실한 대통령의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면 뭐 그게 더 좋았겠지만은 네. 지금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이유로 해서 수사에 불응할 확률도 있을 거라고 예.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시간이 갈 뿐이지 어차피 네. 기소는 정해져 있다로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법원에서 어차피 1차 연장에 대해서 불허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전격적으로 기소를 한 부분은 아쉽지만은 저는 검찰로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 순리에 따랐다라고 보고 아니 이 다 공범들, 네. 군과 경찰에 있던 공범들이 모두 다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네. 어떠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안 된다?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면 과연 공소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 이거거든요. 공수처가 사건을 넘길 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이게 있었어요. 근데 검찰 공소장에는 이 직권남용 혐의는 빠졌단 말이죠. 당연히 빠질 네. 수밖에 없죠. 이유가 왜냐하면 뭘까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네.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예. 그럼 직권남용으로는 소추를 할 수가 없어요. 기소를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네. 한다면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뭐 추가 기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뭐 직권남용과 관련해 가지고 추가 기소를 만약에 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입니다. 예. 네. 6개월 끝나고 연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을 때 직권남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가서 또 검찰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윤 대통령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동시에 받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탄핵심판 결과가 조금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이유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지금 형사재판보다 좀 빨리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예. 첫 번째 이유는 헌법재판소하고 형사재판은 이 보는 시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은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이게 위헌성이 있느냐 또는 위법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중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일단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네.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고 죄의 유무죄부터 여러 가지를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쟁점이 이 헌법재판소와 이 그 형사재판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 간단히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매주 주 2회씩 집중적인 심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과정들 속에서 빠르면 2월 말 3월 초쯤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변론이 이제 종결될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뭐 그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주장하시면서 네. 지금 이 형사 재판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 헌법 심리를 좀 중단해 달라라는 뭐 요청을 앞으로 할 계획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2월 3일 날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그 재판관 후보에 예. 대한 임명 관련된 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과를 내놓지 않습니까? 예. 이 결과가 나오는 거 여부 또 4월 18일에 이 지금 문영래,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그렇죠. 이제 종료되기 때문에 네. 예. 그 안에 이 부분에 대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마무리해야 할 그 필요성도 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종합해 보면 2월 말 또는 3월 초쯤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에 비교해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조금 더 빨리 네.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2가지를 꼭 짚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직권남용 없이 이렇게 기소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공수처가 처음에 수사할 때는 그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서
직권 남용 가지고 관련된 사건으로 내란 혐의를 수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넘겨받은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그러면은 관련된 사건, 그러니까 원래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거 빼버리고 네. 관련된 사건만 가지고 기소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조사 없이 이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은 오히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법률적으로만 보면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인신을 구금을 한 상태라는 거거든요. 네. 구금을 한 상태면은 여러 가지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굉장히 불리해요. 그리고 재판뿐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지금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네. 언제도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인신을 구속을 해버리면은 이것은 방어권을 굉장히 제약을 하는 그런 결과를 저는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 앞서 김 대변인님 짚어주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들어서 이 탄핵 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측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내란죄의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것이 사실 방어권이나 자기 변론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저희로서는 탄핵심판이 우선이다. 네. 네, 정 변호사님. 헌재가 이걸 받아들일지가 관건 같거든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정지되는 게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석동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 생각을 해보세요. 이론적으로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형사 재판에서 왜 무죄가 나왔느냐?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형사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무죄가 나왔으면은 그러면 그 탄핵을 인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되돌려야 됩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손준성 검사장 탄핵됐었는데 형사재판이 진행되니까 정지가 됐는데 형사재판에서 무죄 받았잖아요. 네. 1심에서 유죄인데 항소심에서 무죄 받았잖아요. 이런 일이 이론적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어나지 말라고 한 그 보장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현실적인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왜 생겼느냐? 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바람에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 문제가 또 생겼거든요. 왜 그러는가? 1심의 구속기간 6개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탄핵 심판도 대통령 자리 비워두기 어려우니까 빨리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논리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러니까 51조 적용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일주일에 2번씩 다 그 헌법재판소 끌려나가고 그다음에 또 일주일에 또 2번씩 뭐 그 형사재판에 또 끌려나가고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여줘야 됩니까? 이게 공정한 겁니까?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끝내야 될 재판을 2주일에 한 번씩 재판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일주일에 2번 헌법재판소 나가고 일주일에 2번 중앙지법 나가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네. 결국은 이런 모습들이 그 헌법재판소든 검찰이든 아니면 법원이든 답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짜맞추기 식으로 그 절차를 진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네.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예. 저는 검찰이 잘못해도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인님은 헌재가 받아들일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2017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이미 우리는 한번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먼저 탄핵 심리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그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역할이라는 것이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헌정 질서가 중단되는 이런 위기의 상황을 빠르게 복원시켜내는 능력 이런 네. 것들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의 이 상황은 그 구분해서 볼 것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또 형사재판의 심리가 계속해서 6개월 동안 같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전제를 놓고 보면 네.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고 빠르면 2월 말, 3월 초 중순 경에도 이 헌법재판소의 변론은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되었고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아마 2월 중순에서 2월 말 정도에 시작된다.
본다면 네. 사실 이 두 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측면에서도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법률 변호사로서 한번 봐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보면요. 지금까지 법원에 구속 기소가 된 공범들의 진술 조서만 전부 다 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반대 신문권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대로 수사 기록을 받아가지고 판단한다는 건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 굉장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니 내가 반대 신문도 안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어떤 본인들의 어떤 반박 논리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어떤 일방의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어떤 당시 참여자들의 진술 조서만 넘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형사재판을 조금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서두를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에 대한 불리한 진술이 들어있는 증인들에 대해서 빨리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네. 반대 신문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 신문이 이루어진 조서까지 해서 헌법재판소에 넘어갔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양쪽에 다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핵 재판이 이게 그냥 속도만을 내는 것이 과연 옳을까? 네. 저는 결론이 어찌 나든 간에 저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떠한 잡음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그 결론을 어떠한 입장이 나더라도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양측 다 탄핵을 소추하던 국회 측이라든지 피청구인 측인 윤 대통령 측에서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저는 아까 정 변호사님 의견대로 형사재판 이해와 탄핵재판 이해는 일주일에 이것을 주 4회 이렇게 재판하는 건 솔직히 이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형사재판을 저는 아마 이제 배당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아마 기일을 아마 요청을 할 텐데 네. 좀 그런 부분은 윤 대통령 측의 논리가 저는 논리가 맞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논리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줘야 된다.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해줘야 된다는 네. 측면에서는 좀 이런 부분 등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 좀 감안해야 될 필요성이 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구속 기소에 따른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지금 관심 사안인데 운신의 폭이 좁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윤 대통령 측에서도 즉각 입장을 낸 게 검찰이 공수처장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고 냈습니다. 그러면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윤 대통령 측이 가장 치열하게 집중할 부분은 뭐가 될까요? 일단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 크게 보면 한 두 갈래가 있겠죠. 네. 하나는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것이 과연 위헌인가? 예. 그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전시 사변 또는 거기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 판단의 부분 하나하고 그것을 뭐 국정마비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기조로 이어가겠죠. 네. 또 하나는 이 국헌 문란 혐의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이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지금 내란죄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핵심인데 그 내란죄 핵심 중에서 또 두 가지는 하나는 그 정치인을 포함해서 14명의 체포명령을 내렸다는 거. 네. 또 하나는 국회에 진입을 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또 핵심이거든요. 네. 이 두 가지는 현재는 물론이고 지금 재판에서도 계속 다뤄질 문제들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심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을 하면서 약간 이 반론이 지금 제기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반보다는 뭐 국회 진입 그것도 요원을 빼라는 그 이야기가 좀 녹음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요원을 빼라는 게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14명 체포도 체포를 직접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포고령 위반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들을 위치 추적, 그때 위치 추적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동향 파악이라는 이야기는 위치 네. 추적은 동향 파악과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이 재판에서도 그게 쟁점이 될 텐데 내란이니까. 네. 그런데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왜 이렇게 시간에 조급하게 하는가? 왜 이렇게 시간과의 싸움을 하려고 하는가? 이게 절차의 정당성을 갖지 못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수사권이 없는 데서 수사를 해서 하면은 나중에 법원에 가서 뭐 공소기각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가능성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이게 다시 새로운 논란거리가 돼요.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은 조금 전에 이게 헌재와 재판의 시간을 이야기했었는데 만에 하나 헌재에서 파면을 해버리고 대통령을 네. 그게 재판에서 공소기각이 되면은 아니면은 무죄가 되면은 예. 이건 그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아무리 급한 쪽도 있겠지만은 저는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는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헌재법 51조도 잘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치권 반응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여야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공수처에서부터 꼬인
적법 절차가 검찰까지 관통해버린 것입니다. 이 무리한 법 집행을 지휘한 주연들과 잘못 만들어진 제도까지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됩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 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존립으로부터 시작한 논란이 재판까지 번지는 분위기인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초기 수사를 담당을 했고 검찰이 보완 수사, 대면 조사 없이 기소를 하면서 증거의 적법성,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이 엉망이 될 겁니다. 왜 엉망이 되냐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장 오동훈도 인정을 갖다가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왜 어떻게 수사를 했는가? 조금 전에 송국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직권남용죄를 전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소장 보지 않았습니까? 공소장에 직권남용죄의 지읒자라도 있습니까? 직권남용죄 빠져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전제 사실이 빠진 상황에서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이게 이른바 독수독과 이론인데요. 나무에 독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열매는 독이 있는 열매이고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따지면은 증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부터 지금 기소가 된 전제 사실이 되는 증거가 아무런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공소 기각이 돼야 됩니다. 이거 네. 무죄보다도 오히려 공소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네. 보여질 주장될 가능성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탄핵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하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180일 걸렸어요. 예. 174일인가 걸렸거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언제 됐습니까? 작년 7월 31일에 됐어요. 네. 8월 1일에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어요. 하루 일한 사람을 갖다가 탄핵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174일 걸렸어요. 대통령 탄핵하는데 2월 달에 탄핵 결정 나온다? 말이 됩니까? 네. 3월 달에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공수처 폐지하라는 여론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다음번에 이제 헌법 개정하게 되면 이러다가는 헌법재판소도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민주당의 입법을 통해서 탄생한 공수처의 한계가 좀 드러났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당시 공수처법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상황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공수처는 계엄 사태 전까지 피의자 구속이 0건이었고요. 계엄 사태 이후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각종 영장 청구 오류로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공수처법을 근거로 윤 대통령 구속기한이 연장되지 못하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 큰 변수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었던가, 네. 또는 이 법 제도에 미비점이 있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지금 의문점들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고, 예. 사실 법 정비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부터 또 좀 정비해 나가야 되는 것은 그거대로 가되, 지금까지 공수처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하고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을 불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또는 지금 그 집권 여당조차도 공수처를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지금 공수처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이 공격이 도가 넘고 있다. 사법부를 넘어서서 헌법재판소, 공수처, 검찰, 뭐 모든 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고 불법적이라고 얘기하면 과연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렇게 흔들어서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정비하고 보완해 갈 부분과 지금 이 제도를 유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네. 별개로 놓고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이런 공수처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공수처가 일단 뭐 출범할 때부터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굉장히 졸속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졸속 입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뭐 구속 기간 이런 것도 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출범을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어떤 지금까지 뭐 구속영장 청구해서 오전 5패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번에 공수처가 존재감을 같이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수사 행태를 벌였다고 보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 공수처가 이번에 현직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 선택지를 다 무시했어요. 뭐냐면은 세 번의 소환을 통보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2번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서면 조사를 하자는 식으로 그런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선택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방문 조사나 제3의 장소 이런 것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야기했는데 그들도 보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선택지를 애써 외면을 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인신을 구금을 하고 나서도 계속 그 헌재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그 현장 가서 조사를 현장 가서 조사를 하겠다가 아니고 현장 가서 다시 구검을 확보를 해서 인신을 확보를 해서 데리고 오겠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네. 공수처로. 그러니까 다른 선택지를 다 외면을 해버리고 어쨌든 그러면 이게 조사가 정말 목적인가? 공수처가 조사의 목적인가? 아니면은 인신 구검의 목적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그 배경이 그렇다면은 그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의 그 법사위 같은 데 나가서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총을 맞더라도 가서 영장을 집행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유념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마치 지침을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해서 그래서 저 공수처 폐지론이 나오는 걸로 봅니다.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이번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맞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가 신청했던 접견과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가 현재는 해제된 상태인데 이번 설에 김 여사 등의 접견은 어려울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제 저희 TV조선 뉴스 현장에 출연했던 석동현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공수처가 또 정말 불합리하게도 변호인 외에는 일체 접견을 중지를 시키는 그런 정말 반인권적인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열흘 가까운 이 구금 기간 동안에 그 영부인 건희 여사와 뭐 전혀 접견을 할 수도 없었고 할 생각도 안 하셨고요. 네. 또 그 밖에도 변호인 외에는 사실상 아무도 이렇게 접견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께서 의연하게 건강 상태도 양호하십니다. 네, 지금 접견 금지는 해제가 됐는데 김 여사가 면회를 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공휴일에는 뭐 이 면회 자체가 안 됩니다. 일반인들, 가족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뭐 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뭐 가족 면회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변호인들과 재판 전략을 짜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연휴 동안에는 아마 접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윤 대통령이 미결 수용자 신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구치소 세평 독방에서 지내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 주제 여론조사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밥상 민심에 올라갈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좀 살펴보실 텐데 국민의힘이 45.4%, 민주당이 41.7%로 오차 범위 내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지금 이번 결과에 대해서 해당 여론조사 기관은 5주 연속 지속됐던 국민의힘 지지도 상승과 민주당 지지도 하락이 모두 멈췄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양당의 지지도가 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쭉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을 하다가 이제는 그 일종의 조정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조정기에 들어갔는데 이게 아마 차례상 민심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미칠 텐데 이 분석이 아마 왜 이렇게 됐는지는 그 탄핵 정국 진행되는 절차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너무 좀 심하게 이렇게 그 드라이버를 건 측면이 있는 것이죠. 한덕수 총리에 대한 뭐 탄핵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카톡 검열 논란 이런 걸로 해서 2030이 또 지지율이 좀 빠져나가는 이런 측면도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이 이 현재의 민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민심을 외면하는 거라고 봐요. 이게 민심이 이렇게 제일 처음에 지지율이 그 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게 나왔을 때 계속 그것을 여론조사 기관 탓을 했잖아요. 고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ARS까지 문제를 삼았는데 지금 ARS 아니고 전화 면접 조사나 아니면 건의 있는 그 기관에서도 전부 다 같은 조사가 나오니까 여기서 또 현실을 또 파악을 해서 대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뭐 여론조사 그 자격을 지금까지는 선관위에서 했는데 법률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대응 특위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예. 이게 점점 더 고착화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일단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모든 것이 지금은 조정기에 들어간 단계고 네. 조정기에 들어간 단계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헌재 심리도 일단 군 지휘관들도 이제 나오죠. 다음 주부터는. 네. 그래서 다음 주가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이런 동향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현재 집권 여당이 정권 연장을 해야 한다, 46%고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49.1%입니다. 지금 2주 연속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조사 기관은 양 진영이 2주째 팽팽한 접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지금 여론조사가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양쪽이 좀 팽팽한 거죠.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반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 보수들의 결집에 상당한 영향을 네.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미 어떻게 보면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 전환이 된 것이다. 예.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결과를 받아들든 간에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기 대선 정국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이 이제 분명해 보이는 것이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양쪽 보수 진보의 양쪽의 세력이 총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이번 설 밥상머리 민심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한번 네. 지켜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예.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최근 지지율이 정체가 되면서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중도층을 흡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지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이 실용주의를 앞세우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대표 발언을 두고서 갑작스런 입장 변화는 오히려 본인한테 독이 될 거다 이렇게 날을 세웠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는 개인적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지금이 뭐 이념의 시대입니까? 80년대도 아니고. 예. 사고가 유연해야 됩니다. 지금 뭐 AI가 막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못 믿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존경합니까? 그다음에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할 겁니까? 이재명 대표는요. 제가 봤을 때 몇몇 개딸들 빼놓고는 우리 국민들한테는 양치기 소년이 된 것이 아닌가. 네. 그것은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요. 이재명 대표의 말 더 이상 믿지 않고요. 뭘 보느냐? 이재명 대표의 행동을 볼 겁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항소심 재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 재판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네. 그것을 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판단을 하지 백날 이렇게 언즉선 좋은 말 많이 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지 않는다라는 건 저희가 단언을 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변호사님 의견인 걸로 하고 그러면 중도 확장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의미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작년에 이재명 대표의 임기 2기를 시작을 하면서 네. 가장 먼저 가지고 나왔던 것이 먹사니즘입니다. 예.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미 해오고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용주의 또 흥묘 백묘론 이런 것도 다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이 어려운 국면에서 원내에서 가장 많은 제1당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는 그런 기자회견 내용이었던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이 어떤 이념에 속해 있다고 이렇게 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에게 굉장히 많이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연말에 많은 이 그 경제에 관련된 전략들, 이 정책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의힘하고의 일정한 타협을 가지고 왔었던 것도 이런 실용주의의 노선에 근거한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도층을 겨냥한 이 대표의 탈이념 발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중에 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잠깐 보시면 이 대표가 36%, 김문수 장관이 16%, 홍준표 시장 10%, 한동훈 전 대표가 8%입니다. 이 대표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여전히 강세인 건 맞는데 이걸 좀 양자 대결로 좁혀볼게요. 그러면 이 대표와 오세훈 시장 46% 대 43%고요. 홍준표 시장과는 45% 대 42%, 김문수 장관과 붙여놓으면 47% 대 38%, 한동훈 전 대표와는 46% 대 34%인데 다른 법률권 인사들이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차기 대선에 대한 선호도를 아까 우리가 표에서 봤지만은 어쩌면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뭐 다른 후보, 그러니까 저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렇다면 거의 비슷합니다. 41%, 40%대에서 거의 비슷한 어떤 결집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양자 대결이 오히려 현실성이 있죠. 어차피 보수 진영에서 후보는 한 명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이제 진보 진영에서 이재명 대표 외에 다른 주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거의 이재명 대표를 양자 대결에서는 거의 이제 픽스를 해두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뭐 상당히 저는 양 진영이 결집돼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난 대선과 거의 같은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찌 보면 정권 교체론이나 정권 유지론이라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여요. 왜 그러면 지금의 어찌 보면 지금 국민들의 여론조사에 응하는 그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 요소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냐 아니면 보수 진영을 대표할 그 누군가의 다른 후보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난 대선처럼 거의 1, 2% 안에서 접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권 잠룡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조기 대선 상황 오면 나가야지. 장이 있었는데 장독배기가 장이 안 갑니까?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 방에 나밖에 없을 겁니다. 트럼프하고 맞짱 뜰 사람도 대한민국에는 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는 합리 중도 쪽으로 많이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막상 선거가 본격화되면 제 지지율이 거의 3, 4위에서 갑자기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나는 경선도 될 거고 본선도 될 거다. 그렇게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재미없잖아요. 네,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두 분 다 상당히 자신만만한 모습이에요. 근데 좀 눈에 띄는 게 야권에 비해서 여권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다양한 인물들이 경합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안 치러질지는 모릅니다. 모르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걸 이제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이게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일종의 그 반작용이기도 한 것이죠. 그동안은 이렇게 조금 전에 그 양자 대결을 보시면은 가령 오세훈, 홍준표 뭐 전부 다 김문수 그 장관도 마찬가지고 비슷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되면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오세훈 후보 쪽에 표를 찍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하면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대안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기에 대해서 민주당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고 또 하나 민주당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이 가표집됐다. 그러니까 그 우파가 강성 보수층이 가표집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강성 지지층들이 지지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두 개 다 중요한 민심이에요. 그 중요한 민심입니다.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는 강성 그 보수층들이 나중에 실제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은 그 딴 데 민주당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가고 오히려 다른 후보가 되더라도 그 후보에게 가서 보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오르는 부분은
이 민주당에서 상당히 그 예사롭지 않게 네. 파악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 저희 TV조선 강적들에 출연은 했는데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충분히 계엄도 선포할 수 있는 성격인데 민주당은 계엄 해제도 못할 거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기 오세훈 시장께서 궁예 관심법을 네. 하시는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로 되어 있는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뭐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을 무시하시는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12.3 비상계엄을 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소야대의 정국을 정치력으로 해소하지 않고 이 군부를 통한 물리력으로 해소해보겠다. 또 비상입법 기구를 만들어서 국회를 사실상 해산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여소야대 정국을 극복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네. 지금의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이 아닌 것이거든요. 네. 여대 야수 상황에서 굳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어떤 이런 그 국회의 다수당 의석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미 있는 그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뭐 여권에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홍준표 시장도 한번 짚어볼게요. 홍준표 시장이 뭐 선명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 모두를 향해서 나란히는 뒷전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어떤 의도로 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조금 전에 이제 설주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차기 대선이 있다라고 했을 네. 때 윤석열 대통령이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은 윤석열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재명 대표가 떠오르잖아요. 그 두 사람과 나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홍준표 시장이 변신이 너무 빨라요.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특히 한동훈 대표 등과 관련해가지고 공격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예. 과연 정치인 특히 대권을 노리는 그 정치인으로서 국민들한테 얼마나 어필을 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요인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이 항소심 선고가 빠르면 3월 중에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이 대표가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왜 안 하는 게 나은가? 이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조문이 공직선거법 250조거든요. 제 기억만으로도 수십 번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이 제청이 됐는데 예. 왜 그런가? 신청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당사자들이 다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재명 대표하고 똑같은 이유로 재판 지연하기 위해서 위헌법률 심판 그 제청을 신청을 하고 그게 기각이 되면 헌법 소원까지 하고 그런데 제가 본 것 중에 위헌 판결 나온 거 하나도 없고요. 다 합헌이 나왔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도 똑같이 위헌법률 심판 그 제청을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사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읽혀지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면 1심 판결이 맞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법률 하에서는 유죄가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뭐 더 이상 항소할 것도 없겠네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 변호사라고 하면 네.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할 것 같습니다. 네. 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번 첫 번째 기일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위헌 제청 신청할 거면 빨리 해라. 어떤 변호인 측에 얘기를 예. 했거든요. 근데 변호인 측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한다고 했는데 아마 뭐 기존에 이 부분과 관련한 내용들이 이미 합헌 판결이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위헌 제청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아마 재판부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 4분 모시고 쟁점 사안 짚어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